네, 이번 시간에는 JP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JPA는 뭐냐면 이제 자바 퍼시스턴스 API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자바 진영의 ORM 기술 표준입니다. ORM이 뭐지? ORM은 뭐냐면 이제 객체 관계형 매핑이라는 뜻이고요. 요 오브젝트 뭐 아실 거고, 이제 객체의 그 오브젝트고, 이 릴레이셔널이 뭐냐면 바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아래 그 릴레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객체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릴레이션을 매핑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객체는 객체대로 설계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딱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요 패러다임 맞게 딱 각각 설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ORM 프레임워크가 중간에서 이 매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언어에는 대부분 ORM 기술이 존재합니다. 약간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아주 약간은 이상적인 내용이고요. 현실에서는 약간 둘 중에서 약간 타협을 해야 될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JPA는 애플리케이션과 JDBC 사이에서 동작하고요. 뭐 JPA가 뭐 막 복잡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DB에 통신하려면 JDBC API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내가 직접 사용하거나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JPA를 통해서 JDBC API를 사용하고 뭐 DB에 그냥 SQL 왔다 갔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뭐 마법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내가 직접 JDBC API를 날렸다면 이제는 나 대신 나는 JPA한테 명령을 하면 JPA가 JDBC AP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JPA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먼저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멤버 DAU에서 멤버를 저장해 라고 하면 JPA는 이거를 persist라는 오퍼레이션 이제 메서드가 있고요. 그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제 멤버를 넘기면 엔티티를 넘기면 JPA가 이 멤버 엔티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insert SQL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JDBC API를 사용해서 DB에 insert 쿼리를 날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상속관계나 이런 것도 JPA가 다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도 마찬가지예요. 멤버 DAU에서 find id 해가지고 식별자를 넘겨요. 그러면은 JPA가 이 멤버를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 객체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select SQL을 생성합니다. 물론 이 select SQL을 정말 뭐 딥러닝이 되거나 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뭐 인공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매핑 정보를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적절한 쿼리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주로 어노테이션으로 매핑 정보를 작성하는데 크게 많이 작성할 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SQL을 만들어서 날리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을 그러니까 DB로 봐준 결과를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쭉쭉 빨리 돌아와서 뒤에 나오는데 이때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예를 들어서 막 상속관계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JPA에서 예를 들어서 앨범 객체를 저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앨범 객체 일단 저장하려면 이 객체를 분해해서 인서트문을 2번 날려야 됩니다. 앨범 인서트 인투, 아이템 인서트 인투. JPA에서는 앨범 객체를 저장만 하면 JPA가 자동으로 인서트 인투 앨범, 인서트 인투 아이템문을 분리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조회. 예를 들어서 제가 앨범 객체를 조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앨범과 아이템을 조인해서 가져와야 되죠. JPA는 JPA한테 조회할 때 나 앨범 조회할 거야 라고 타입을 날려주고 아이디를 날리면 JPA가 이렇게 조인 쿼리를 앨범과 아이템을 조인한 쿼리를 실행해서 앨범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무비를 넘기면 무비 타입을 조회하고 싶어 하면 무비랑 아이템을 조인한 거를 조인을 해서 무비를 반환해 줍니다. 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얘가 뭔가 그냥 뭐 객체를 보고 인서트문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해결을 해버려요. 자, 쭉쭉 넘어가서 다시 네.
자, 그럼 이제 JPA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정말 옛날에 이제 EJB라는 자바 표준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 표준 안에는 스프링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어떤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기능이랑, 그 다음 또 하나가 엔티티 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엔티티 빈이 지금 약간 JPA의 시조 같은 건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SI 개발자가 엔티티 빈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기술이 너무 세팅하기 복잡한데 실용적이지 않았어요. 성능도 정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사장이 되어 갔는데, 어떤 이 SI 개발자가 이제 외국에 계신 SI 개발자분이 이거 차라리 내가 엔티티 빈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만든 게 하이버네이트입니다. 만들고 이제 공개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로 잘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 진영에서는 반성을 했어요. 이게 EJB 엔티티 빈을 우리가 너무 설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하이버네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제 개빈 킹인데, 개빈 킹을 잡아와서, 잡아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데려와서 JPA라는 자바 표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빈 킹, 그러니까 JPA 표준 보시면 옛날에 하이버네이트는 거의 복붙이에요. 복사 붙이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사 붙이기를 넘어서서 사실 표준이 만들어진다 거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스펙이 딱 정제가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스펙이 정말 깎여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잘 정제된 표준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JPA입니다. 그래서 이제 JPA가 왜 좋고 이렇게까지 잘 융성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그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이게 오픈 소스에서 표준이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리고 뭔가 과거에 어떤 자바가 본인들만의 어떤 표준을 뭔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어떤 표준에서 오픈 소스 기반의 어떤 표준으로 과거에 어떤 반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이게 되게,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어떤 것과 뭔가 어떤 표준화 하려는 게 잘 버무려서 나온 표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엔티티 빈 말고 EJB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현재 있던 스프링 컨테이너랑 비슷한 이제 EJB의 어떤 컨테이너 역할하고 막 트랜잭션 관리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EJB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또 불만을 품고 나오신 분이 있었고, 그때 이제 나온 게 바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이죠. 네. 아무튼 요런 것들 보면은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JPA는 아무튼 이제 약간 핵심은, 그래서 이제 타산지석으로 EJB에 감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JPA는 사실 그냥 표준 명세예요. 그래서 JPA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바 인터페이스 클래스 아시죠? 그거랑 표준 문서 500장짜리 있어요. 그거랑 이제 그냥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JPA가 현재 2.2인데 어쨌든 2.1 표준 명세를 구현한 세 가지 구현체가 있어요. 하이버네이트, 뭐 이클립스 링크, 뭐 등등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하이버네이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 오픈소스에다가 거의 대부분은 뭐 80%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대부분은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저도 하이버네이트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PA 버전의 증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이 발전이 됐는데, 거의 2.0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 2.0부터는 저는 완성이라고 봐요. 1.0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2.1 이상 쓰시기 때문에 그냥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JPA를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적어놨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생산성입니다. JPA를 쓰면 기본적으로 일단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장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레벨로, 코드 레벨로만 딱 얘기해도, 저장할 때 jpa.persist에서 멤버 개체 넘기면 DB의 인서트 쿼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넘어가요.
그 쿼리를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 그냥 끊는 거예요. JPA 퍼시스트라고 다 만들어져 있어. 이거는 호출하면 돼요. 그리고 멤버 객체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뭔가 인서트 막 멤버 객체에서 값을 꺼내서 막 인서트 쿼리에다가 데이터 바인딩하고 막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회. jpa.find 해가지고 멤버의 식별자 값만 넘기면 멤버 객체 그냥 조회해 줍니다. 수정.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member.setName에서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 그런 다음에 member. 업데이트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JPA는 마치 자바 컬렉션에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설계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멤버, 그러니까 뭔가 자바 컬렉션에서 객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객체의 값을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컬렉션에 넣거나 합니까? 안 하거든요. JP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랜잭션 안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그 트랜잭션 안에서만 데이터를 수정하면 데이터를 커밋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변경된 애를 찾아서 DB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갑니다. 이 굉장히 마법 같은 일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JPA의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뒤에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JPA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제가 쭉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삭제는 리무브 하면 딜리트 쿼리가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제 완전 처음 보여드린 예제로 돌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 컬럼을 추가했습니다. 멤버에. 그럼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쿼리 다 뒤져가지고 이거 다 넣어야 되죠. 연락처 컬럼. JPA에서는 쿼리를 내가 짜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CRUD 쿼리는 JPA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 컬럼을 추가만 해주면 DB 쿼리에 대해서 쿼리 자체가 없죠. 이런 기본 쿼리들은 없기 때문에 JPA가 알아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 이제 유지 보수성이 확실하게 좋아지죠. 네. 그 다음에 JPA는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자, 한 개씩 볼게요. 상속. 이거 이제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앨범 객체를 내가 저장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앨범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아이템 테이블에 인서트 해야 됩니다. 자, JPA에 매핑을 할 때 이건 상속 관계야. 이렇게 매핑할 거라고 세팅만 딱 해두시면 jpa.persist 해가지고 앨범 객체를 넣기만 하면 나머지는 JPA가 인서트 쿼리를 아이템에 넣고 앨범에 넣고 두 번을 날립니다. 패러다임의 불일치를 뭔가 JPA가 지금 중간에 해준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조회. 나는 앨범 타입을 조회할 거고 앨범의 식별자를 뭐야 라고 넘기면 앨범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요. 쿼리가 뭐가 나가냐면 아이템과 앨범을 조인을 해서, 이건 제가 약간 추가해서 적은 건데 그냥 아이템의 모든 데이터와 앨범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다 조립을 해서 이 앨범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물론 이 타입만 바꾸면 무비, 북으로 바꾸면 이 조인 문이 무비랑 북으로 다 바뀝니다. 필요한 타입으로 알아서 조인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JPA와 연관관계 객체 그래프 탐색. 자, 연관관계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member.setTeam 해가지고 팀을 넣은 다음에 jpa.persist 하면 인설트 쿼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멤버에서 이 팀의 외래키, 그 팀의 PK 값을 꺼내서 외래키의 세팅을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멤버의 ID, 팀의 PK를 내 아이 포린키로 가져와서 넣는 쿼리 같은 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보시면 지금 이거는 객체스럽게 저장했죠. member.setTeam. 객체스럽게 연관관계를 세팅했죠. 네. JPA가 이런 쿼리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연관관계를, 그 객체 연관관계, 참조를 통한 연관관계를 DB 입장에서는 외래키로 해결을 하죠. 그거를 다 JPA가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그래프 탐색. 이렇게 세팅을 해서 JPA를 통해서 멤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member.getTeam이라고 해서 팀을 가져오면 가져와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네. 멤버를 조회하고 member.getTeam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막 공부 많이 쿼리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막 이제 머릿속으로 복잡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멤버랑 팀을 조인해서 처음부터 가지고 오나? 그런데 그러면 성능상 나는 멤버만 필요하고 팀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등등 이제 복잡한 고민이 있으실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옵션을 다 제공합니다. 멤버를 가져올 때 멤버랑 팀을 한 번에 한 쿼리로 가져올지, 아니면 멤버를 가져오고 팀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뭔가 나중에 쿼리를 해서 가져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 계층,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멤버 DAO에서 파인드에서 멤버 아이디로 멤버를 가져오잖아요. JPA에서는 이게 이제 member.getT, member.getOrder, .getDelivery에서 물론 DB의 데이터가 다 있다는 전제하에는 자유롭게 객체 그래프 탐색하는 게 허용됩니다. 물론 이게 뭐 이제 뭐 무제한인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연 로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객체 그래프를 마음껏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기. 막 이제 보면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되지? 이제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JPA 내부 구조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래서 되는구나 라고 다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비교하기. JPA를 통해서 아까는 이제 멤버 DAO를 통해서 이전에 설명드렸죠. 가져서 넣는 비교할 땐 당연히 다르다고 나왔죠. 왜냐하면 U로 멤버를 따로 생성하니까. 그런데 JPA는 자바 컬렉션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동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바 컬렉션에서 같은 식별자를 넣으면 넣는 비교하면 같다고 나와야 되겠죠. JPA도 마찬가지입니다. JPA에서 파인드에서 멤버 타입을 가지고 멤버 100번 가져오고 또 두 번째도 똑같이 멤버 100번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JPA에서는 넣는 비교하면 같다고 나옵니다. 왜냐?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조회한 엔티티는 같음을 보장합니다.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첫 번째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쿼리가 날아가서 가져오고 두 번째는 메모리에 캐싱되어 있는 애가 나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안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PA의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이제 처음 JPA를 쓰시면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요. 과연 성능이 나올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 계층과 계층 사이에 뭔가가 추가가 되면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퍼 라이팅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캐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PA는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적극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능을 더 잘 나오게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차 캐시와 동일성 보장.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JPA에서 파인드 해가지고 멤버 타입으로 똑같은 식별자를 조회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첫 번째는 DB SQL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회할 때는 이미 조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JPA 안에서 이 뭔가 캐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뭐 영속성 컨텍스트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 뭐 용어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 같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안에서 조회하면 두 번째 거는 캐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1차 캐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런 이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조회를 해도 SQL을 한 번만 실행합니다. 자, 이제 뭐 이제 두 번째 설명이 이제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설명이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는 같은 엔티티를 반환한다. 그래서 약간의 조회 성능이 향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막 같은 멤버를 막 조회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코드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여러 명의 유저가 막 같은 캐시를 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유저당 하나의 캐시가 할당이 되고 유저의 요청이 끝나면 그 캐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DB 트랜잭션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의 캐시이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이걸 가지고 성능 조회 향상을 얻는 거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 그다음 2번, DB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뭐 리드 커밋이어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리피터블 리드를 보장한다. 요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셔야 이거 설명드리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번에 대해서는 크게 몰라도 개발하는데 뭐 크게 그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뭐 정리를 해드리면, DB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DB 동시성이. 이거를 이제 2단계로 줄여도 1, 2, 3, 4단계가 있는데, 이제 3단계 내는 2단계로 줄여도 이 JPA 애플리케이션에서 3단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repeatable read라고 이제 읽었던 애를 반복 읽기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연 인서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버퍼 라이트, 버퍼에 딱 모아서 라이트를 한 방에 딱 하는 건데요. 트랜잭션을 커밋할 때까지 인서트 SQ를 JPA는 모아요. 자, 이제 예제 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자, 보세요. 트랜잭션을 시작을 한 다음에 em.persist가 이제 JPA에서는 DB에 이제 저장해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럼 JPA에서 어떻게 하냐면 멤버 ABC를 딱 저장하면 이 A, B, C를 저장할 때까지 이 em.persist를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할 때까지 인서트 문을 DB에 안 보내요. 언제 보내냐? 트랜잭션을 커밋을 하는 순간에 얘를 한 방에 쿼리 3번을 모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딱 커밋해 버립니다. 사실 DB는 트랜잭션 커밋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네트워크를 한 번 보내고 커밋을 하든 여기까지 쭉 왔을 때 이 3개를 한 번에 DB에 보내고 커밋을 하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커밋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JPA에서 그 이제 뭐 하이버네트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딱 키면 어떻게 되냐면 JDBC의 배치 SQL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인서트 쿼리 3개를 모아서 한 네트워크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커밋을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버퍼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이 이거를 이런 최적화를 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JPA는 그냥 옵션 하나만 키면 이런 최적화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네트워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타고 커밋이 돼야 되는데 모아서 네트워크를 한 번 딱 타고 커밋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배치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는 크게 도움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원 업데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 로딩과 즉시 로딩. JPA는 굉장히 재미난 메커니즘을 하나 제공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연 로딩과 즉시 로딩이라는 겁니다. 지연 로딩은 뭐냐면 자, 객체가 실제 사용될 때 로딩하는 거고요. 즉시 로딩은 처음부터 조인 쿼리로 한 번에 연관된 애를 다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약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결국 이제 개발자는 코드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죠. 자, 먼저 지연 로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멤버 DL을 통해서 멤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멤버를 가져오는 시점에는 멤버만 딱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팀에 대한 데이터는 안 가져오고 싶어요. 팀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팀을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가져오고 싶어요. 그거를 지연 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최대한 지연해서 로딩하는 거고요. 보시면 멤버를 조회할 때는 쿼리가 select start from member에서 멤버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member.get팀에서 팀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그 팀의 실제 네임을 조회하는 순간 select start from team. 그래서 이때 팀에 대한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걸 이제 뭐 초기화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실제 연관된 애들은 그 타이밍에 처음 조회하는 타이밍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연관된 애가 사용되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 내부적으로 JPA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폴리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거. 이거를 지연 로딩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즉시 로딩은 뭐냐면 처음부터 한 방에 조회하는 거예요. 멤버 DO에서 멤버 아이디를 딱 넣어서 멤버 객체를 쫙 조회할 때부터 멤버랑 팀을 그냥 한 방 쿼리로 쫙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team.getName에서 가져오더라도 이미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위에 말씀드린 지연 로딩처럼 쿼리가 날아가거나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코딩을 했는데 한 99%의 확률로 거의 멤버는 쓰이는데 팀은 거의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는 가져오고 팀은 꼭 필요할 때 지연 로딩하는 게 훨씬 낫겠죠. 대부분은 이제 멤버의 데이터만 필요하고 팀의 데이터를 같이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멤버만 가져오고 팀은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따로 쿼리가 날아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멤버를 가져오면 대부분 팀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은 한 90% 이상.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차라리 멤버 가져올 때 한 방에 팀을 가져오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타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한방 쿼리가 여러분 강력하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개발했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냥 이제 JPA를 안 썼다 치고
멤버를 가지고 왔었고 팀을 따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쿼리를 짰는데 애플리케이션을 막 다 개발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막 성능 테스트를 하니까 쿼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성능이 막 기대한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조회할 땐 팀을 함께 조회해야 되겠다라고 튜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요? 쿼리 또 바꿔서 다시 짜고 로직 다 뜯어야 되죠. JPA에서는 옵션 하나만 살짝 딱 바꿔주면, 그러니까 멤버를 조회할 땐 항상 팀을 같이 조회라고 옵션을 딱 넣어주면 쿼리가 그냥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존에 정말 몇 시간 걸려서 튜닝하던 걸 정말 몇 초 만에 튜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EG가 이제 가지는 이런 지연 로딩과 즉시 로딩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마지막 장표네요. 제가 이제 ORM을 공부하는 분들께 꼭 강조하는 건데요. ORM은 이제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두 기둥 위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객체지향스럽게 코드는 작성하고 싶은데 DB가 관계형 DB예요. 그러면 객체지향스럽게 거의 못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매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뭔가 객체를 쿼리로 바꾸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이제 ORM이라는 기술을 쓰면 이제 대부분 대중적인 언어에는 ORM들이 다 있어요. ORM이라는 걸 쓰면 그 간극을 ORM 프레임워크가 메워주죠. 그래서 나는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는 기승전 DB거든요. 장애의 90%는 여러분 DB에서 납니다. 성능의 90%도 DB에서 나요. 왜냐면 우리가 작성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데이터 중심적인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많아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조회하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저장하냐, 안전하게 보관하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바도 없어지고 객체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데이터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라는 게 스칼라나 코틀린이나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형 DB가 바뀔 확률은 그거보다 훨씬 없어요. 거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데이터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니면 완전 새로 프로젝트를 다 갈아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DB를 잘 다루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저도 이제 실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 대부분은 관계형 DB를 설계를 또 할 줄 알고 객체지향 설계를 또 할 줄 알아야 이제 ORM이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뭔가 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좋아, 그래서 뭔가 ORM으로 다 그런 걸 메울 거야 라고 하시면 그건 완전 이제 오판 하신 겁니다. 네. RDB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알아야 되고, 이제 객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이제 ORM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 라고 하면 사실 질문에 답이 있다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주니어분들한테는 약간 절망적일 수 있는데, 관계형 DB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객체 지향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서 이제 그 위에 ORM을 잘 씌우셔가지고 이제 즐겁고 이제 신나는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